자, 여기 인형을 버리는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도 돌아오는 인형도 있죠. 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오는 영화 에나벨입니다. 1969년 만삭인 아내 미아에게 남편 조는요, 한 인형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인형을 선물 받은 바로 그날 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침입을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부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뭔가 불길한 마음에 인형을 버리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인형이 부부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What is it? How did that get in there? I swear I threw it out. I don't know.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가족들을 더 올가매는 인형. 어떻게? 뭐야? 이 영화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미국 코네티컷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가 악령이 씌었거나 저주받은 물건만 모아둔 오컬트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끔찍한 저주와 함께 봉인되어 있는 에나벨 인형. 에나벨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워렌 부부의 말에 따르면 1967년 미국 뉴욕에서 7살의 에나벨 히긴스라는 소녀가 강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 인형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문의 공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형을 가졌던 사람이 초자연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봉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인형의 저주, 영화 에나벨이 탄생되죠. 실물도 있고 스토리도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코네티켓의 한 박물관에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핏빛 저주를 품고 있는 인형 에나벨. 함부로 그 봉인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일본 도쿄 히노시 미사와 사가의 한 야산에서 한 부모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후 오전 11시에 집에서 나간 10살 소년 A군이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8시가 돼서야 이 야산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A군은 차가운 알몸으로 오르막길에 있는 나무 밑동에 밧줄을 묶어 목을 매 마치 매달리듯 누워 있었고요. 게다가 뒷짐진 양손과 발은 비닐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아, 너무 끔찍하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네. 어떤 살해 현장인데요. 예, 끔찍하네요. 하지만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설마 애긴데요? 어떻게 저렇게 자살을 해요? 그죠? 자기 손이 묶여 있는데. 하지만 결국 자살로 처리된 이유. 부검 결과 A군의 피부에선 쓸림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강제적인 힘에 의해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손과 발을 묶었던 비닐끈과 목을 맸던 밧줄에서는 A군 외에 다른 이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상하다. 또 A군 외에 다른 이의 DNA는 검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살이라면 항상 모든 사건은 동기가 필요한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10살짜리 꼬마애가. 자살로 종결된 뒤에 이제 경찰은 왕따 가능성을 제기해봤습니다. 하지만 A군이 다니던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이지매를 당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다. 아주 평범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전역에 A군의 미스테리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일본 경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A군이 사망한 지 연 3년. 그 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0년대를 대표하는 공포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영화. 바로 오맨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포스터만 봐도 무섭다.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다큐멘터리 작가 데이비드 셀처의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한 영화 오맨. 영국 대사 로버트 손의 아들로 입양된 데미안. 하지만 데미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악마의 아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악마였죠.
데미안은 유모부터 시작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차례차례 죽여나갑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고 장례식에서 지은 저 표정. 쟤 뭐야? 쟤 연기파 배우 됐죠? 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저 데미안의 오싹한 미소가 관객들을 밤잠 못 이루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숫자 6. 6.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과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 6. 데미안이 처음 태어났던 날은 6월 6일 오전 6시. 악마의 아들 데미안 머리에 있는 표식은 666. 아하. 자, 이렇게 영화 오맨은 호러 영화지만 그 어떤 귀신도 또 흉측한 괴물도 등장하지 않고요. 숫자 6처럼 불길하고 음산한 진조만으로 공포감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는데요. 근데 그 오맨에 얽힌 저주도 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처참하게 목이 잘려나간 카메라 기자의 모습. 자, 이 장면의 특수 효과를 맡았던 담당자가 애인과 네덜란드 여행을 하던 중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가 사고를 당한 자리엔 오맨까지 66.6km라는 표지판이 딱 있었고요. 뭐라고? 또 영화 속에서 원숭이들이 데미안의 악한 기운을 견디다 못해 난동을 부리는 이 장면을 촬영한 동물원에서 네. 사육사가 갑작스럽게 탈출한 맹수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납니다. 어머. 이 뒷얘기가 더 소름 끼친다. 어우, 저 영화는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자, 오맨의 저주 그리고 숫자 6.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데미안의 저주였을까요?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이게 뭐야?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소리 있잖아, 소리. 팔꿈치, 남자 팔꿈치. 아,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인니스의 손은 아니죠. 왜냐면 라이니스는 깍지를 끼고 있잖아요. 깍지 끼고 있잖아.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이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죽을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잡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2017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스페인의 유명 화가 페데리코의 한 작품이 14만 9천 파운드, 약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은요, 1920년대 할리우드의 꽃미남 스타 루돌프 발렌티노와 그의 비밀 연인 폴라 네그리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런데 저 반지를 그림으로 그리다니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반지길래? 아까 그림 속의 여자 손에 있던 반지를 말하는 건데요. 호랑이처럼 강렬한 주황빛 때문에 호랑이의 눈으로 불린 반지. 와, 비슷하다. 야, 눈동자 있는 것 같아. 그래, 동물농 같다. 이 루돌프 발렌티노가 처음 반지를 산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상점이었습니다. 진열대 구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반지를 발견한 발렌티노. 그런데 그 반지가 왜 거기 있담? 그거 사시게요.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이유에선지 반지를 팔기 꺼린 상점 주인. 하지만 발렌티노는 뭔가에 홀린 듯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이 반지를 1926년에 개봉한 영화 족장의 아들에서도 착용하고 등장할 정도로 무척 애지중지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했던 그가 급성 복막염으로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발렌티노가 떠난 뒤 연인이었던 배우 네그리는 그의 유품인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네그리는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연기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그리고 그쯤 네그리는 반지를 새 연인인 가수 루스 콜롬보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 그런데 얼마 뒤 루스는 총기 오발 사고로 2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야, 저 정도는 뭐가 있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바뀐 반지의 주인 루스 콜롬보의 친구인 배우 조 카지노. 그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 아니 이쯤 되면 악령의 반지 이미 너무 확실한데요. 거의 그렇죠. 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다닌 반지는요. 그 뒤엔 미국의 한 은행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아우. 은행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아, 왜 그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은행에 또 불났대. 마치 증발한 듯이 사라진 반지. 그런데 발렌티노의 친구인 화가 페데리코가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공개했으니 반지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림으로 부활한 죽음의 반지. 또다시 그 저주도 부활하는 걸까요? 인형이 움직였어. 다 이 인형 때문이야. 당장 치워줘! 흰 드레스 차림의 어여쁜 이 인형. 어딘지 모르게 묘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겐 어김없이 불길한 일들이 생겼다는데요. 2017년 8월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킹슬린 지역. 50세 여성 데비 메릭은 중고 시장에서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는데요. 묘한 끌림을 느껴 5파운드의 인형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사온 뒤부터 데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 아스트라리아. 아니, 다리에 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거지?
한밤중 남편 카메론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 어머. 마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맙니다. 왜? 요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결국 데비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박스에 인형을 넣어서 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 아니, 인형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 인형은 박스에 넣어뒀는데 인형의 목걸이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죠. 뭐야?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에나벨이잖아. 진짜 또 에나벨 나왔네 또. 그녀는 방송사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결국 영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자,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이 오이! 방송 도중에 에이! 의자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결국 데비는 인형을 이 경매 사이트에 내놨고요. 영국의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낙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한 일이 끝났느냐?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인형을 집에 들인 뒤 그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팔에도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겼고요. 이 데비의 가족들처럼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다시 인형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와 불길한 현상들. 정말 이 인형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저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들 안 믿겠어. 없을 수 있다. 뭔들 안 있을 믿겠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렸을 적에 검은 폭포의 진실, 노란 바위의 그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노란 바위의 그림은 뭐예요? 예. 검은 폭포의 진실부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진 그림을 네. 이렇게 그런 그 벼룩시장 같은 데서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그거를 산 다음부터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데 그 집에 아기가 특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가 정말 더 실족해지면서 막 다크가 내려오고 잠도 못 자고 영혼이 나간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럴까? 밤에 그 아이가 자는 데서 같이 봤더니 검은 폭포가 있었는데 낮에는 밤이 되니까 머리를 풀어헤친 오 여자가 마이 갓! 고개를 싹 드는 거죠, 이렇게. 작년 한 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800만 명.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는 단연 도쿄와 오사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일반 관광객은 숙박할 수 없는 기묘한 호텔이 있습니다. 뭐죠? 자, 평범한 외관이지만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 냄새가 가득한 이곳. 자, 이름하여 이따이 호텔. 자, 한자로는 남길 유의 몸체. 그러니까 시신을 위한 호텔. 어머, 뭐야? 시신 안치소예요? 자, 이 호텔은요, 실제로 시신을 위한 냉장 시설은 물론이고요, 유족과 방문객을 위한 조문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도에 일본에 이 호텔이 도입된 이후 평균 객실 이용률이 무려 70%가 넘고 있다는데요. 자, 일본에 이러한 시신 호텔이 뜨고 있는 이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즉 고령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에 비해 화장터는 고작 10여 곳에 불과해서 사망한 뒤에 화장까지 대기 시간이 무려 7일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또한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시신 호텔에서 아예 장례식까지 치르는 간소화된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장례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960만 원 정도인데요. 시신 호텔의 경우는 뭐 호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신 운구, 안장, 연결식과 또 화장까지 포함해도 최대 약 450만 원이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웰다잉 열풍에 맞춘 죽음에 대한 신트렌드. 과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저주야. S뮤직의 저주라고! 1968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 S뮤직.
국내에선 영화 러블레터 속 이츠키가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를 배출하며 40여 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획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 대체 어떤 저주가 서려 있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86년입니다. 1982년 N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오카다 유키코. 이후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청순한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그녀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속사 건물에서 돌연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당시 정말 초절정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자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그녀의 매니저였던 미조구치 노부로조차 소속사 건물 화장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람들은 S뮤직의 저주가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유도 없이 저랬을까요? 대체 연속으로. 사실 S뮤직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에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치렀던 자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드나들던 터에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저주 때문일까요? 2006년 유명 개그맨 나카지마 타다유키가 백혈병으로 사망. 2009년 8월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스캔들까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이어지자 은밀히 퇴마사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니까. 네.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S뮤직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2009년 7월 돌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2013년 일본의 천재 아역배우 출신 아다치 유미의 불륜에 이어 2016년엔 일본의 국민 호감 연예인 가수 베키의 불륜 사건 등 S뮤직을 둘러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왔구나. 40년 넘게 끊이지 않는 S뮤직의 저주. 일본 톱스타들의 잔혹사. 과연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2010년 3월 중국 저장성 텐타이현의 한 작은 마을. 6살 소녀 차이 샤오한이 홀로 공중전화 박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손녀 차이 샤오한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이 목에 전화선이 감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 뭐라고요? 에? 저 누가 타살한 거네. 아 뭐야? 일단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이 샤오한을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이후 사건은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의 장례식이 있던 날 장례식장의 한 직원으로부터 차이 샤오한의 가족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한 달 새에 이 마을에서만 벌써 8명의 아이들이 떠났네요. 그런데 대체 왜 차이성 아이들만 죽은 걸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성 가진 아이들은 그런 게 없었고 네. 차이 씨만. 아, 이게 우연히 있는 거예요. 차이 샤오한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불과 2주 전인 2월 18일 함께 놀러 나갔던 5명의 사촌 남매가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4일 만에 저수지 인근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요. 며칠 뒤 두 자매가 또다시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 샤오한의 죽음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작은 마을에서 무려 8명의 아이들이 연달아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차이성을 가진 아이들만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가 우리나라 뭐 김씨, 이씨, 박씨처럼 아주 흔한 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국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차이성을 가진 사람 본 적 있나요? 몇 명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미스터리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마을 사람들 역시 의문을 가지면서 차이성 어린이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있다라는
끔찍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9번째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괴 소문까지 돌며 마을 사람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두려움은 엄청났죠. 특히 차이 씨 집인데 애가 있는 집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또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경찰 역시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어린이 연쇄 사망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뒤부터는 더 이상의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깝다. 뭔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만둔 게 아닐까. 그렇지. 중국의 작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차이성 연쇄살인 괴담. 8명의 아이들의 죽음은 정말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루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루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루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토루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군이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 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 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포르투갈어로 꽃을 의미하는 플로레스라 이름이 붙은 이 섬에는요. 1639m 높이의 클리무투 산이 있고 그 안에는 화산 폭발로 생긴 3개의 호수, 클리무투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뽀모에 사는 리오족들은요. 예로부터 자신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이 클리무투 호수에 깃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영혼들은 다 같은 호수에 깃드는 게 아니라 영혼의 특성에 따라서 3개의 호수에 나누어서 깃든다고 합니다. 재밌다. 제일 서쪽에 위치한 숲으로 감싸져 있는 검푸른 호수 티우아타 부푸는요. 나이 든 사람의 영혼이 모인다고 하고요. 이 호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옥색 호수의 이름은 티우누아 무리 쿠파이로요. 젊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수는 티우아타폴로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곳은 악한 사람의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까운 데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해. 일부러 인공 색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 물감 풀어놓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삼색 호수가 영혼이 모인다는 전설만큼이나 신비로운 이유는요.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따라 또 건기와 우기에 따라 신기하게도 색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 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진짜. 학자들은 호수 밑에 있는 토양의 화학 물질 때문에 색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하지만 리오족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호수에 깃든 조상의 정령이 변덕을 부려서 색이 변하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족에게 클리무트 호수는 예로부터 조상이 깃드는 신성한 공간으로 소원을 빌거나 병을 고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리오족의 이런 믿음과 전통은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이승에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다 와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도망갔다.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에?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 65회 특종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에서 제가 인피 인형 괴담을 소개했는데 다행히도 한 인형 제작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졌죠. 간담을 서늘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이와미자와에 있는 사찰 만넨지. 이곳에는 일본 열도를 진짜 리얼 소름 돋게 한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의 사연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인형은 18살 스즈키 나가요시가 자신의 3살짜리 여동생 기쿠코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한 독감을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기쿠코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 재단에 인형을 올려뒀는데 며칠 뒤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분명히 단발이었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살아있던 겁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요.
저건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때부터 가족들은 이 인형에 딸 기쿠코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1938년경 온 가족이 당시 일본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사를 가야 하자 딸의 영혼이 깃든 인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근의 만넨지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많은 이들이 이 미스터리한 인형을 보기 위해 만넨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쿠코 인형의 이야기는 신도를 모으기 위해 절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광부가 절에 맡긴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전설을 각색해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한 거죠. 아니 충분히 저렇게 주장할 만한데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자라고 있다면서요? 한 기자님 말씀처럼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학계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형의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머리카락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털을 구성하는 비늘층이 발견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인형 머리에 있는 접착제를 영양소로 흡수해 계속 자랐다는 주장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모근 없이는 모발이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주장에 의해 다시 방향을 잃고 맙니다. 야, 정말 의문이다.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을 두고 사람들의 공방과 억측이 거세지자 만넨지 사찰 측에서는 영험한 인형을 왜곡하지 마시오 라며 결국 인형을 사찰 내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캄포트 지역. 한낮에도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로 뒤덮인 거긴 귀신이 덮치는 저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을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북호산에 있는 한 대저택인 이곳은 바로 영화 R포인트의 촬영지입니다. 근데 저 영화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시간이 지났지만 영화 채널에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검색어에도 자주 오르는 영화입니다. 자, 1972년 베트남 전쟁 막바지 사단 본부 통신부대의 무전기로 6개월 전에 로미오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8명의 수색 대원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 들려오고 결국 또 다른 부대가 이 대원들의 흔적을 찾아 나서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자,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 하지만 적보다 무서운 건 왜 대답 안 해요? 시커멓잖아요. 자,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원혼, 즉 귀신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공포. 귀신이 올려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최중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관등성명. 안 들려? 관등성명. 하하. 저때 긴장감. 야, 이 몰입되는 이 긴장감, 이 스피디한 거. 야, 잘 만들었네요. 케이브 만원서 몇 끼야? 몇 끼야? 관등성명 돼!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동네 바보구나. 내가 오해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영화가 더욱더 공포스러운 이유. 바로 원혼들의 피로 가득한 R포인트 실제 촬영지에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이었지만 실제 촬영지는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보코 팔레스 카지노 호텔로 20세기 초 프랑스군의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서 촬영 내내 기이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 배우들은 평소엔 괜찮다가 건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파왔고요. 심지어는 공수창 감독마저도 좀 전까지 뚜렷하게 보이던 저택이 안개 속에 단 몇 분 만에 사라졌어요. 귀신 들린 집이 분명해요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뭐 미스터리 그 자체인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70년대엔 캄포트 주민들이 캄보디아 내전에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문과 함께 총살을 당한 정말 끔찍한 역사와 한이 서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촬영 소식을 들은 현지인들은 귀신의 저주를 우려하면서 촬영팀을 하지 말라고 말렸고요. 결국 촬영팀은 고사를 지낸 뒤에야 영화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기서 찍은 거 보면 감독이 저 장소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적보다 더 무서운 극강 공포. 과연 그 끝은? 관등성명대라.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인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라죠.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류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땡에는 종종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중고 물품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영혼이 붙었다는 기이한 물건들. 참 재미있네. 보기에도 음산한 인형부터 거울,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과사, 노트북까지. 영혼의 종류도 사연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유대인 하벨라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와인 상자 디벅 박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혼을 뜻하는 이 디벅. 악령을 넣고 거기에 봉인을 해둔 상자인데요. 상자의 보관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자, 그러나 하벨라의 손녀부터 와인 상자를 구입한 케빈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의 저주. 공교롭게도 케빈이 이 상자를 가져온 이후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진 케빈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요. 더 이상 상자를 보관할 수 없었던 케빈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땡에 사연과 함께 와인 상자의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케빈의 무시무시한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트루먼 주립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오시프가 $140 현재 가치로는 약 15만 원의 이 박스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오시프 역시 원인모를, 화재 등을 겪으면서 디벅 박스의 저주를 믿게 되고 결국 처음 디벅 박스를 구매했던 이베땡에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되죠. 어머, 기분 나빠라. $280, 현재로 치면 약 30만 원의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제이슨 헥스톤의 손에 이번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슨 헥스톤 역시 원인모를 두드러기로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이슨 헥스톤은 결국 유대교 사제를 만나 상자를 다시 봉인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후 이 디벅 박스 이야기는 2012년 악령의 상자 포제션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디벅 박스의 무시무시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베땡에는 영혼이 붙은 물건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관광휴양지 플래그스태프. 이곳에는요,
1927년에 오픈해 무려 93년간 관광객들을 맞이한 몬테비스피 호텔이 위치해 있는데요. 100년 가까이 운영됐으면 그 지역에서도 뭐 명소겠네요.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죠 거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텔 투숙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요. 305회 묵었는데 삐그덕 소리에 밤새 못 잠. 자꾸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음. 아 미치겠다.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오싹한 후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저기 저럴 게 있어 진짜. 호텔도 난 그래 신축만 좋아하잖아. 뭔 후기가 저래요? 뭐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실 몬테비스피 호텔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유령이 묵는 호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호텔에 묵는 귀신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이 호텔의 대표 귀신을 만날 수 있는 곳 305호. 이곳에서는요. 창가에 앤티크한 흔들 의자가 놓여 있는데요. 흔들 의자 싫어. 새벽에 삐그덕 소리에 깼더니 할머니가 의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머리가 쭈뼛거려? 늦은 밤 흔들 의자가 홀로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은 한 노파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줄줄이. 자, 소문에 의하면 이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할머니가 305호에서 묵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 할머니께서 늘 이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뭔가 안타깝다 이건.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애처로워. 안타깝네. 슬픈 얘기죠. 예. 네. 자, 그리고 306호에 묵은 남성 투숙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아니 저 방 좀 바꿔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자신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 투숙객들이 이런 일을 겪자 흉흉한 소문이 퍼졌는데요. 호텔 근처 유흥가에서 일하던 두 여성이 남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삶을 비관해 이 306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아유. 그 뒤 특히 남성 투숙객들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괴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다 뭔가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 그래서 이 호텔은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스트 헌터들이 귀신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나 무서운 거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몬테비스피 호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갑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보기 싫어. 저건 너무 악취미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인가요?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부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진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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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나를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와,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며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탑이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터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니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고예요. 예, 지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데? 네,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나는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전 세계 사망자 수는 무려 6천만 명. 매일매일 약 16만 명의 사람들이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테러 등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실제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겁니까?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발표한 1대 29대 300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하인리히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자, 인간의 죽음이란 운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였죠. 자, 그 근거로 우리에게 영화로 잘 알려진 데스티네이션 현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우연한 계기로 사고 현장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순서에 맞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세계 곳곳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자,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사는 데이비드 서킷.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요 라며 갑자기 두통을 느낀 데이비드. 그가 잠시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은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가 일하던 그 건물은 바로 세계 무역센터 어머머머.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거를 징후로 느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피를 해서 죽음을 모면했던 거죠. 어머머. 9.11 테러의 희생자가 될 뻔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데이비드. 생존의 기쁨도 잠시, 황당하게도 감전사고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건 그의 사망 날짜가 2003년 9월 11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섭다. 근데 요거 하나로만 보면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거를 더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또 있습니다. 2012년 6월 캐나다 토론토의 이 센터. 당시 식사 중이던 20대 여성 제시카 거미는 불현듯 주변 공기가 탁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식사를 멈추고 식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정체모를 불안감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그녀. 그런데 사건 이후 단 48일 만에 또 다른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웬일이야. 그 두 사건은 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나 소름 돋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게다가 같은 날짜, 같은 방법.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리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야?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V,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저를요, 여러분, 오지배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132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프링필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자베스 2세 교황, 마릴린 먼로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도 찾은 캐나다 밴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오늘 특집이 아니면은 멋있고 가고 싶은데 이거 오늘... 가고 싶은 여행지 뭐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오늘 특집인 만큼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희 호텔엔요,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손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호텔에는요, 호텔 델루나에서 가장 오싹하고 무서웠던 13호실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오싹한 비밀의 방 873호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비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방에 머물던 모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남편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 뒤부터 873호실에 묵은 손님들에 따르면 거울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다. 방에서 여자와 아이의 비명이 자꾸 들린다. 라는 호소가 있다가 결국 873호실은 영구 폐쇄됐는데, 하지만 지금도 이 873호실이 있던 복도에서는 모녀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호텔 델루나 거기에도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호텔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호텔에 자랑을 빠뜨릴 뻔했군요. 저희는 3분도 아닌 3초 대기 중입니다. 만약 손님들이 룸키를 잃어버려 문 앞에서 곤란해하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수건이 부족하다 바로 문 앞에 대령해드리죠. 자, 그런데 말이죠, 종종 손님들이 이 직원을 찾는데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 머리가 희고 녹색 유니폼을 입은 벨보이 어딨나요? 네? 그런 직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유니폼은 60년대에 입던 유니폼이에요. 눈치 채셨나요? 저희 호텔에 오시면요, 호텔 델루나의 노 지배인처럼 평생을 이 호텔에서 일하고 호텔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벨보이, 1976년에 유명을 달리한 샘 맥컬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유, 아니 얼마나 호텔을 사랑했으면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호텔에 계속 머물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가 짠해져. 저기 좀 짠하네. 할리우드의 원조 섹시 스타이자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를 자랑하는 샤론 스톤. It's nice. 우리 세 분의 어떤 저 포함해서 사춘기를 후회하게 수놓았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미를 자랑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녀가 과거에 사후세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샤론 스톤은 자신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샤론 스톤은 곧바로 MRI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MRI 검사 도중에 기계 속에서 의식을 잃고 만 그녀. 그녀는 MRI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샤론 스톤이 의식을 잃었던 시간 동안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사후세계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새하얀 빛의 폭발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얀 빛의 소용돌이가 샤론 스톤을 덮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막 안쪽으로 피가 고인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에게 샤론, 우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라면서 그녀를 천국 밖으로 떠나보냈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진짜. 2001년 수술 도중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믿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에겐 선물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것은 천국이었을까요? 2017년 영국의 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글. 연봉 약 7,300만 원, 연간 28일 휴가, 전용 욕실에 주방이 딸린 개인 숙식 공간도 제공해드립니다. 저런 데가 어딨어. 꿀인데? 연봉 높죠. 숙식 제공하죠. 뭐 하는 데입니까? 휴가가 28일이야, 거기다. 자, 영국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가 올린 가사 도우미 구인 글입니다. 이 부부는
회사 생활 때문에 바쁜 본인들을 대신해 7살, 5살인 어린 두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식사 준비, 등하교 준비, 취침 준비 등을 해줄 가사 도우미를 구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무려 5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봐, 이러니까 많이 주는 거야. 왜? 들어오는 족족 나가니까 뭔가 있겠죠. 가사 도우미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전 가사 도우미 중에 에밀리는요. 아이들의 방을 청소하던 어느 날 저거에 왜 갑자기 움직이지? 뭐가? 갑자기 가구가 스르륵 움직이는 현상을 똑똑히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바로 그만뒀고요. 이어 후임으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 제시카는 어느 날 갑자기 유리창이 쫙 깨지고 빈방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이 누가 민 것처럼 와르르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무려 5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은 뒤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모두 다 일을 관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희한하게 이 부부와 자녀들은 이런 기묘한 경험을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더 이상하네.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네. 네.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들이 전부 이 집에서 기묘한 일을 겪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을 그만두자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근무 환경의 보수까지 특급 대우 조건을 걸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신 구인글에 딱 한 가지 당부사항을 남겼는데요. 꼭 겁이 없는 분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건 지원하지 말란 소리지. 진짜 겁나는 구인 조건이네. 네. 고연봉의 최고의 복지 조건을 갖춘 곳. 강심장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십시오.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누구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뭐야?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뭐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을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되게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중의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의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는 거야.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있죠. 헐. 전선이 엉켜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당신이 찍은 사진 속에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의 형체가 찍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데이비슨과 친구 제시는 자녀들과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의 로커강에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중 데이비슨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뭔데. 그 이유는 사진 속에는 데이비슨과 제시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총 5명이어야 하는데요. 사진 속에 6명이 있습니다. 진짜? 흐릿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석고상처럼 가운데 쓱 자리 잡은 의문의 형체. 더욱 무서운 것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 딸이 엄마, 누가 내 발을 자꾸 잡아당겨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데이비스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 사진을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초자연 현상 분석가는 1913년 고작 13살의 죽음을 맞이한 도린 오설리반인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설리반이 당시 익사한 장소가 데이비슨 일행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어요? 2015년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아기 엄마 나타샤는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염색한 뒤 셀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나타샤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뭐가 있는데?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마치 사람 얼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상이 보였는데요. 저거 뭐야? 이때 나타샤를 더 놀라게 한 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나타샤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데? 그날 나타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장의사였습니다. 이웃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지만요. 혹시 이웃의 그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집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무서워. 이거는 정말 진짜 집 내놓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임신입니다. 선생님 안 돼요. 이 아이도 저주에 걸릴 거라고요. 아니 임신은 축하할 일인데. 네, 저도 해놓고 좀 이상한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의 마을 야루마를 뒤덮은 풀리지 않는 저주입니다.
야루말 마을의 주민은요, 잠재적 환자를 포함해 90% 이상, 무려 약 5천 명이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루말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였는데요. 전염병도 아닌데 온 가족에게 퍼졌고요. 30, 40대 젊은 사람에게도 병세가 시작. 게다가 야루말 마을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이상 문제가 무려 3배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이 병을 물려줄까 하는 걱정에 아이를 갖지 않거나 유산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술, 마약,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속출. 그래서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이 비극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야루말에 파견했습니다. 아니 치매가 90%면 진짜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발병률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았고 야루말에 약 300년 전 대대로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초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 인자가 좀 퍼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맞죠? 비슷합니다. 1997년 안티오키아 대학의 신경과 전문의인 로페라 박사는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파이사라는 유전자를 발견. 이 유전자는 과거 이 마을에 존재하던 근친혼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라는데요. 그래서 수백 년간 이어진 근친혼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발생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 저주를 두고요. 풍문에 의하면요. 300년 전 야루말로 시집온 한 여성이 갑자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을 퍼붓거나 하루 종일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녀가 실성했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매몰차게 마을에서 그녀를 내쫓았고요. 결국 얼마 뒤 그녀는 죽은 채로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녀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데요. 그녀가 원한을 갖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무수한 추측과 가설뿐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끔찍한 저주의 고리는 대체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공포 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 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기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못 들어왔어. 문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의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저기 일단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